거대한 석조 피라미드, 정교한 문자 하면 딱 떠오르는 문명이 있죠. 바로 마야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마야가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 제국보다 훨씬 이전에 세워졌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랫동안 말이죠. 역사가들은 반쯤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마야는 도대체 언제부터 마야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걸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들이 이 질문에 대한 기존의 답을 완전히 싹 다 새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흥미롭겠죠?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 마야의 조상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야, 이건 문명이다 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핵심적인 특징들이 글쎄요, 거의 없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구적인 도시도 없었고 거대한 석조 건축물도 또렷한 사회 계층이나 문자 같은 것도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럼 도대체 이 문명의 첫 번째 흔적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고고학자들이 눈을 돌린 곳은 바로 유카탄 반도의 빽빽한 밀림 속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오랫동안 마야 문명의 전성기가 아니라 좀 후기 중심지 정도로만 알려져 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파소델 마초 같은 초기 마을 유적을 발견해냅니다. 이게 무려 기원전 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곳인데 규모는 작아도 사람들이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살았다는, 즉 영구적인 정착지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어떻게 물 한 방울 제대로 나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서 정착 생활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수리 기술에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마야 사람들은 인공 저수지를 파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하나하나 모으고 저장하는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키오익이라는 유적지에서는요, 기원전 900년, 무려 기원전 900년으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재료용 광장이 발견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훨씬 이른 시기부터 마야인들이 이미 복잡하고 조직적인 대규모 공사를 해낼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기술 같은 걸 봤잖아요. 이제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들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공동체로 끈끈하게 묶어준 보이지 않는 힘, 바로 그 공동의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마야 종교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옥수수 신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800년경 유물에서 이 옥수수 신의 탄생설화를 묘사한 증거가 딱 나온 거예요. 이건 뭐냐? 마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탱하는 아주 근본적인 기둥이 이미 그 옛날부터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마야보다 먼저 있었던 올맥 문명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보시면 올맥 사람들은 진흙으로 피라미드를 쌓았는데 마야는 이걸 돌로 업그레이드했고요. 올맥의 엘리트 통치자 개념은 마야에서 세습하는 왕으로 발전했어요. 또 올맥의 초기 종교 개념들이 마야로 넘어오면서 아주 구체적인 마야의 신들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일종의 청사진을 받아서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발전시킨 거예요. 마야 하면 또 그 유명한 공놀이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푸쿠라는 한 지역에서만 기원전 6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 구기 경기장이 자그마치 25개가 넘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고고학자 에반 파커가 남긴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사회적 반응로 같았을 겁니다. 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 공놀이가 그냥 동네 운동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를 하나로 묶는 핵심적인 의식이자 장치였던 셈입니다. 자, 문명이 되기 위한 다음 조건은 뭘까요? 바로 계급의 등장입니다. 이제 권력과 계층의 기원, 즉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티우익 유적지가 여기서 또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기원전 600년경의 도시 배치를 보니까 사원과 딱 봐도 높은 사람이 살았을 법한 집의 배치가 나중에 마야 전성기 때의 왕궁과 사원 구조랑 판박인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종교적인 공간과 지배층의 공간이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파스토 델 마초에서 발견된 기원전 800년경의 어린 10대 소년의 무덤인데요. 이 무덤 안에는 당시 사치품이었던 조개 껍데기 장신구, 그리고 특별한 문양이 새겨진 희귀한 옥도끼 같은 게 함께 묻혀 있었어요. 여러분, 10대 소년이 이걸 자기 능력으로 얻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이 소년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지위를 물려받았다는 걸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즉, 세습 계급의 등장이죠. 이야, 이건 정말 문명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전환점이에요. 이런 지도자의 힘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지로 증명되곤 하죠. 기원전 450년경 송나세라는 곳에 거대한 단상을 쌓았는데 여기에 들어간 흙과 돌의 양이 무려 15만 세제곱미터래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하려면 이걸 지시하고 통솔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겠죠. 압도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자, 이제 문명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요소, 바로 문자 체계의 비밀을 풀 차례죠. 오랫동안 학계에서는 마야 문자가 빨라야 서기 1000년쯤에 시작됐을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그 이전에 긴 시간 동안은 그럼 문자가 없었을까요? 이 타임라인에는 이렇게 커다란 물음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꾼 건 산 바르톨로 유적지에서의 극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문자 해독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벽화 조각을 보다가 정말 작은 상형 문자를 발견하고는 소리쳤대요. 여기 숫자 7이랑 사슴 머리가 그려져 있어요. 이건 7사슴이에요. 이 7사슴은 그냥 그림이 아니었어요. 마야 달력에 나오는 특정 날짜를 의미하는 글자였죠. 그리고 탄소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세상에, 이 문자가 쓰인 게 기원전 300년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발견 하나로 마야 문자의 역사가 순식간에 수백 년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 버린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발견이 그냥 와, 생각보다 오래됐네? 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이미 마야 세계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적, 예술적 통일성이 있었다는 걸 증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과 체계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서 맨 처음에 던졌던 그 미스터리를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죠. 보세요. 기원전 400년쯤 되니까 마야 문명을 이루는 핵심 재료들이 모두 준비된 겁니다. 첫째, 안정적인 정착지와 그걸 가능하게 한 기술. 둘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문화와 종교적 신념. 셋째,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뉘는 사회 계층. 넷째, 그 힘을 보여주는 거대한 건축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기록하고 전승하는 문자 체계까지. 바로 이 5가지 요소가 수백 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고전기 마야 문명의 단단한 토대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마야 문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발견들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인류 역사의 또 어떤 부분들이 아직 땅속에 묻혀있는 새로운 발견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